오늘이 마지막이야. 3개월 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 그만 날 위해 죽어.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집니다.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떨리는 여성의 힘겨운 목소리. 3개월째 전신마비로 누워있던 딸.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 더 충격적인 건 그녀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의사 남편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지옥.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녀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서울중앙병원 15층 의료 데이터 분석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하은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숫자들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5년째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따라 그 숫자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29살의 하은은 이 병원에서 가장 젊은 실장이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병원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죠. 아버지인 김상철 회장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지만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이상하네. 하은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피곤해서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삼동특별병동의 사망률이 지난 6개월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았죠. 더 이상한 건 모두 혼수 상태나 식물인간 환자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하은은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진단서, 투약 기록, 담당 의사 명단. 뭔가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진우였어요. 여보, 아직도 회사야? 진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결혼 3년 차, 그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이었죠. 이 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촉망받는 의사이기도 했고요. 응, 곧 갈게. 마무리할 일이 좀 있어서.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 거 잊은 거 아니지? 하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 맞다. 미안해. 지금 바로 갈게. 괜찮아. 레스토랑 예약해뒀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하은은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더 파고들고 싶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개인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암호화된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프로젝트 라자루스라는 이름이었죠. 접근 권한이 없어 열 수는 없었지만 생성 날짜가 6개월 전이었어요. 사망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르클로드. 하은이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이 잘 어울리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와인 시켜놨어. 진우가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프랑스산 레드 와인이었죠. 하은은 평소 와인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건배하자. 우리의 3년을 위해.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진우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병원 이야기, 환자 이야기, 미래 계획들. 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요즘 일이 많아 보이던데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라도 하는 거야? 진우의 질문에 하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평소 하던 데이터 분석이야. 왜? 아니, 그냥 요즘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서. 진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삼동특별병동 데이터도 보고 있어?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하필 그 병동을 물어보는 걸까요? 모든 병동 데이터를 다 보고 있어.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거기가 내가 담당하는 병동이거든. 진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하은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와인을 반쯤 마셨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어? 갑자기 어지럽네. 와인을 너무 빨리 마셨나 봐. 천천히 마셔. 진우가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나 좀 이상해.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진우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미소였죠.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하은은 진우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하은이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어요. 깊고 차가운 어둠이. 하은은 그 어둠 속으로 떨어지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그녀의 몸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심전도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은은 눈을 뜨려고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은 이미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천 근처럼 무거웠죠. 반쯤 감긴 채로 굳어 있었어요.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병실이었어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건지 알 수 없었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았어요. 마치 온몸이 돌덩이가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감각은 살아있었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느껴지고 소독약 냄새도 맡을 수 있었죠. 귀도 멀쩡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옆 병실의 텔레비전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급성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그 옆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죠. 운동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의식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반응할 수 없죠. 하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 기계는 평온한 리듬을 유지했어요. 왜일까요? 왜 자신의 진짜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회복 가능성은요? 다른 의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3개월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의사가 나간 후 진우는 하은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입을 가져다 댔어요. 깨어났구나, 여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잔인했죠. 놀랐지?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을 거야. 하은은 소리치고 싶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하지만 입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프로젝트 라자루스 말이야. 진우가 하은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이 뱀처럼 차가웠어요. 새로운 신경차단제 실험이었어. 의식은 유지하면서 몸만 마비시키는 완벽한 약물. 넌 그 첫 번째 성공 사례야.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눈물도 흘릴 수 있구나. 완벽해. 진우가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넌 내 시험체가 될 거야. 매일 새로운 약물을 투여하고 반응을 관찰할 거지. 성공하면 나는 노벨의 학상을 받게 될 거야.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무거웠어요. 하은아, 아버지였습니다. 김상철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아버님, 오셨어요. 진우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위의 모습으로. 우리 하은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8세의 나이에도 젊어 보이던 그가 하루아침에 늙은 것 같았죠. 아버님,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맙네, 사위. 상철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아빠 왔어. 우리 하은아. 그 한마디에 하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듣고 있어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그 절규는 가슴 속에만 맴돌 뿐이었죠. 매일 올게. 네가 깨어날 때까지. 상철이 하은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가 나간 후 진우는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감동적이네. 부녀의 정이라니. 그는 주사기를 꺼내 들었어요. 오늘의 실험 약물이야. 라자루스 3호. 통증 감각을 10배로 증폭시키는 약이지.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약물이 혈관을 타고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용암 속에 던져진 것처럼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반응이 좋네. 심박수가 약간 올라갔어. 진우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걱정 마. 30분이면 약효가 사라질 거야. 30분. 그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죠. 하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누군가에게 자신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눈꺼풀. 유일하게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은은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깜빡이기. 2번 깜빡이기. 처음엔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연습했죠. 새벽이 되자 아주 미세하게나마 눈꺼풀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11월 9일. 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패턴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119. 한 번, 9번 깜빡이기. 아니, 더 간단하게. 11번, 그리고 9번. 119. 구조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 날 오후 3시. 약속한 대로 상철이 왔습니다. 손에는 하은이 좋아하던 라일락꽃이 들려 있었어요. 하은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상철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네가 깨어나면 같이 산책하자. 병원 뒤에 있는 공원 말이야. 벚꽃이 예쁘게 피었더라. 하은은 있는 힘을 다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11번. 그리고 9번. 하지만 상철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딸의 얼굴만 슬프게 바라볼 뿐이었죠. 매일 같은 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은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챌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진우의 실험은 계속되었고 하은의 고통도 계속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아버지가 올 때마다 11번과 9번, 119 신호를 보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날 거라고 믿으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 1층 보안실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최민석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죠. 전직 경찰 사이버 수사대 출신으로 병원 보안팀장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민석이 이 병원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6개월 전 실종된 노인의 아들이 그를 찾아왔던 겁니다. 아버지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처리했지만 뭔가 이상했죠. 민석은 병원 보안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동특별병동의 영상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VIP 병실 하나에서 환자가 규칙적으로 눈을 깜빡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냥 반사작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패턴이 있었어요. 11번, 그리고 9번. 매일 오후 3시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민석이 종이에 숫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119 구조 신호? 민석은 환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김하은, 29세, 급성 길랑발의 증후군. 담당인은 박진우. 그 이름을 본 순간 민석의 눈빛이 변했어요. 박진우는 6개월 전 실종 사건들과 연관된 의사 명단에 있었거든요. 민석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의 입원 전 업무 기록을 찾아봤어요. 의료 데이터 분석실장. 그녀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파일들을 확인했죠. 삼동 특별병동 사망률 분석. 프로젝트 라자루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병실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청소 직원으로 위장하고 들어갔죠. 하은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가까이 왔을 때 필사적으로 눈을 깜빡였어요. 11번, 9번. 알겠습니다. 민석이 작게 속삭였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알아챈 거예요. 민석은 병실을 나와 곧바로 김상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상철이 의아한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보안팀장이 왜 나를 찾아왔나? 따님에 관한 일입니다. 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은이, 무슨 일인가? 민석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CCTV 영상을 보여줬죠. 따님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119 구조 요청입니다. 상철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하은이 규칙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은이가 의식이 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민석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따님이 입원하기 직전 조사하던 자료입니다. 삼동 특별병동의 이상한 사망률, 그리고 프로젝트 라자루스. 상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우가? 정황상 박진우 의사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철이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잠깐만요. 민석이 상철을 막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따님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함정을 파야 합니다. 박진우가 스스로 자백하도록. 민석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따님 상태에 절망한 척 연기하세요. 그리고 재산을 박진우에게 넘긴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가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상철은 고민에 빠졌어요. 딸을 미끼로 쓴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하은이가 동의할까? 이미 동의했다고 봐야죠. 119 신호를 보낸 것 자체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다음 날 상철은 진우를 불렀습니다. 사위, 할 말이 있네. 진우가 공손하게 앉았어요.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하은이가 이런 상태가 된 지 한 달이 넘었어. 나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네. 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유언장을 쓰려고 하네. 자네가 증인이 되어주겠나? 진우의 눈이 순간 빛났어요. 탐욕의 빛이었죠. 하지만 재빨리 감췄습니다. 아버님,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니야. 하은이가 이런 상태인데 재단을 이어받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상철이 서류를 꺼냈어요.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자네에게 넘기겠네. 진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흥분을 감추려 애쓴 게 보였죠. 한편 민석은 병원 곳곳에 비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하은의 병실에는 초소형 녹음기까지 숨겨뒀어요. 그날 밤 진우가 하은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모든 걸 나에게 넘기기로 했어. 드디어 내 계획이 완성되는 거야. 진우가 하은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마지막 실험만 하면 돼. 라자루스 세븐. 이게 성공하면 난 의학계의 신이 되는 거지. 그는 주사기를 꺼내 들었어요. 3일 후가 네 마지막 날이 될 거야.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보안실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어요. 상철도 함께였죠.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3일 후 그가 마지막 실험을 하려 할 때 덮치는 겁니다. 상철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내 딸을 반드시 구해주게.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은도 병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이 악몽이 끝날 거라는 것을. 3일 후면 모든 게 결판날 것이었어요. 3개월째 되는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3개월. 지옥 같은 90일이었습니다. 매일 진우의 실험을 견뎌야 했고 아버지의 슬픈 얼굴을 봐야 했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고통. 그것보다 더한 건 진실을 알리지 못하는 답답함이었어요. 오전 10시. 진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이 그날이야, 여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라자루스 세븐. 내 최고의 작품이지. 진우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붉은색 액체가 든 주사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난 의학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거야. 완전한 신경 제어.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약물. 그가 하은의 팔을 잡았어요. 네 덕분이야. 완벽한 실험체였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은이 있는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3개월간 매일 밤 연습한 결과였죠.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탁. 뭐야? 진우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떨어진 충격으로 스마트폰 화면이 켜졌어요.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번호로 재다이얼 하시겠습니까? 기계음이 울렸어요. 진우가 재빨리 전화를 집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거든요. 여보세요? 하은아? 상철의 목소리였어요. 스피커폰으로 크게 울렸죠.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하은이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냈어요. 아, 빠. 3개월 만에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겨우 2글자였지만 분명했어요. 하은아! 하은이구나! 상철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낚아채려는 순간 하은이 다시 말했어요. 세요. 네 글자를 말하는데 온 힘을 다 썼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진우가 전화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 상철의 외침이 병실에 울렸어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사기를 들었어요. 계획이 틀어졌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끝낼 거였으니까. 주사 바늘이 하은의 팔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멈춰! 민석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찰들이 있었어요. 진우가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포위된 상태였죠. 박진우, 당신을 체포합니다. 무슨 권리로? 진우가 소리쳤어요. 민석이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3일 후가 네 마지막 날이 될 거야. 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상철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곧장 하은에게 달려갔죠. 하은아, 아빠야. 이제 괜찮아.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석이 가방에서 다른 주사기를 꺼냈어요. 해독제입니다.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하은에게 주사했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퍼졌어요.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서서히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도. 그리고 드디어 팔을 들어올릴 수 있었어요. 아빠.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잘 견뎠어. 정말, 잘 견뎠어. 상철이 하은을 안았어요. 3개월 만의 포옹이었죠. 진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야. 난 의학 발전을 위해서. 닥쳐! 민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 건 의학이 아니라 범죄야! 하은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낯선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 왜 그랬어요? 하은의 물음에 진우가 걸음을 멈췄어요. 넌 이해 못해. 노벨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게 얼마나. 그게 사람보다 중요했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겠죠. 이미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지 오래였으니까. 경찰차가 떠나갔습니다. 병실에는 하은과 상철, 그리고 민석만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최 팀장님, 상철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을 구해주셨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따님이 포기하지 않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죠. 민석이 하은을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니 하은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3개월 전 진우와 함께 보려고 했던 그 벚꽃이었죠.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꽃잎처럼. 아빠, 밖에 나가고 싶어요. 하은이 말했어요. 그래, 가자. 휠체어 가져올게. 아니요. 걸어서 가고 싶어요. 하은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상철이 부축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3개월 만에 딛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하은은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라는 것을.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세기의 재판이었죠. 언론은 악마 의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어요. 하은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6개월의 재활 끝에 완전히 회복했거든요. 피고인석에는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잘생기고 당당했던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의를 입은 그는 초라해 보였어요. 증인,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검사의 질문에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 3개월 동안 의식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단지 움직일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방청석에서 상철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석도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은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매일 실험용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고통을 10배로 증폭시키는 약, 환각을 일으키는 약, 기억을 조작하는 약.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기억은 여전히 악몽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가장 끔찍했던 건 의식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방청객들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판사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전 의학 발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의학 발전!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실험 도구로 썼는데 그게 의학입니까? 진우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비밀 연구실에서 발견된 자료입니다. 프로젝트 라자루스. 총 23명의 환자가 피해를 입었고 그 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피고인은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 50억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돈과 바꾼 겁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피해자 가족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민석. 민석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문서들.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지만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경찰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또한 공범인 제약회사 임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
하은과 상철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제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하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더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상철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의료윤리 강화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을 돕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할 거예요.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최 팀장님. 아니, 이제 실장님이시죠? 민석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는 이 사건 해결의 공로로 승진했거든요. 1년 후 서울중앙병원 강당. 의료윤리 특별강연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은이 연단에 섰어요. 청중들은 의대생들과 의사들이었죠. 의학은 생명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생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를 믿었기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은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의학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하은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의사로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 젊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과 상철이 병원 뒷산을 걸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벚꽃이 만개했죠. 엄마가 보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상철이 말했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셨을 거예요. 하은이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그때 제 신호를 못 알아채셨잖아요. 11월 9일. 미안해. 너무 슬퍼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 괜찮아요. 결국은 알아채셨잖아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벚꽃이 피 흩날렸어요. 아빠, 전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악몽 같았던 시간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김 실장님, 새로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하은이 상철을 바라봤어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하은은 이제 의료 데이터 분석실장이 아니었어요. 의료범죄 전문 수사관이 되었거든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하은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